황당하기 짝이 없고 들으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이제는 울면서 통화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고 합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인데요. 이제는 공천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했고 어디까지 방관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수사기관으로도 화살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탄핵이 되어야 바로 잡힐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경선 룰을 자신이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당시 경선에서 이긴 조은희 의원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고 조 의원이 시의원 공천 1개 드리겠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2022년 3월 초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직전 명 씨와 지인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명 씨는 조은희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작업 다 해줬지라면서 페널티 20% 때릴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 씨는 내가 조은희한테 말했지. 당신이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넘는다. 그래갖고 내가 자체적으로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서초갑 당원 대상으로 문자 다 돌려서 조사하니까 48% 나왔어. 이거는 내가 요래요래 해라. 무조건 과반 넘는다. 페널티 5%니까. 그래가 실전에서는 56%를 받아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선 1차 투표에서 5% 감전 페널티에도 과반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공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 씨의 언급을 두고 녹음, 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들이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조은희에 대해 부당한 출마라며 배제하려는 기류가 있었고 결국 조은희의 득표율에 대한 페널티 부여와 1차 경선 때 과반 후보 없으면 결선 조건을 붙여 타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녹취록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어 연속으로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회의 모습이 윤석열과 얼마나 다른지 제대로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기막힐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거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 조은이는 안 되는데 때려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페널티를 확 줄여주고 안 주려던 공천을 결선 투표로 타협해줬다고 말합니다.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조은희 의원에게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명 씨는 조은희 의원에게 문자 코치도 해줬다고 말합니다.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조은이가 그랬지. 서초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 뭐냐면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자 다 보냈지. 명 씨 덕분에 조 의원이 당선되자 조 의원은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맨날 100번도 꼭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무슨 조은이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 씨의 지인이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이런 녹취가 공개된 바로 그 시각 조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가 3시간 전에 개표 사실 3시간 전화 와서 1등인 것 같은데 기자가 1등인 것 같은데 가봐야 안 될 것 같아. 개표하자마자 울면서 전화 왔다니까. 조은희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 왔대요. 그럼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꼭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무슨 조은이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네. 그 조건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을 서슴지 않아요. 무슨 직업이 변호사든 무슨 평론가든 무슨 소장이든 할 거 없이 네. 왜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빨리 여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자리 받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론의 장을 완전 파괴했어요. 아부의 장으로. 예.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데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들으라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들으라고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너무 더러운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맞아. 잘 때 정말 귓바퀴까지 매매 씻고 잡니다, 제가.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요. 지금 저는 지금 좀 앞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진짜 오늘 희망을 오늘 방송은 가슴이 너무 조그맣긴 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가슴 아파요. 진짜 일단은 뭐 좀 오늘 좀 속이 답답한 네. 그런 방송인데 마음 아프고. 쉬운 거부터 좀 제거하자는 마음에서 하나만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쉬운 거야.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지금 위태위태한데 한동훈 대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난번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껴안고 같이 가면 같이 죽고 윤석열과 차별화하면 지 혼자 죽고 그러는 국면이라고. 네. 근데 이제 실력이 있어도 그럴진데 실력이 없어. 예, 이제 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제 그 전에 하나는 꼭 말하고 싶은데 그 수요일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진실의 뚜껑을 덮어놓고 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은 덮을 생각하지 말고 진실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외모만 그 얘기하고. 사진 이렇게 모발 날린 사진 뭐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뽕보라 뭐 하는 거 뭐 더 나빠요 지금.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키높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거 안 돼. 그거는 진짜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건 안 사건이 돼. 났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야비한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물론 돼. 그거 하는 분들은 이 방송 보지도 않겠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시위 방식이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부터 그쪽에서 문재인 이재명을 공격한 방식이 그거였어요. 거의 같은 방식이야.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그거와 그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라는 유식한 말이 있잖아. 반면교사. 네.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 먼저 좀 하고. 근데 뭐 기대는 안 하시죠? 기대를 할 근거는 없죠. 부탁 한번 이제, 하시고. 예, 한동훈 대표는 다른 건 자체하고 게시판 극 사태에 대한 어제 백브리핑 그 얘기만 좀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문제는 우선 팩트를 무시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계의 어떤 당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당대표의 가족 명의로 가족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가족 이름. 예, 가족 명의로 여러 사람이 소위 드루킹 공작과 비슷한 뭐 수동식 드루킹? 그런 걸로 해서 1분, 2분 간격으로 이 접속을 이어가면서 비슷비슷한 성격의 글들을 계속 올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니까 이건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예요. 네. 당대표와 관련해서. 네. 어떤 특정한 당원이 대통령 부부를 까는 글을 썼냐 안 썼냐 그게 누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선 문제를 엉뚱한 걸로 바꿔놓고. 맞아. 항상 그래. 항상 그래. 그다음에 항상 그래. 항상인지는 모르겠어.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팩트. 그러면 그 팔동문이 팩트냐? 그러면 팩트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팩트냐?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안 된다며 본인이 말이.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보면 안 된다며. 네. 선관위에서는 그 권한이 당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선 팩트가 불확실해. 팔동훈이라는 팩트 자체가 불확실해. 팩트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지가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논리의 규칙을 지켜야죠. 논리의 규칙을 지켜야지. 왜냐하면 상대방과 어떤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의 규칙이잖아. 네. 근데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팔동훈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그러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안 한 조건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병준 기자가 허수아비 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잘 보시네. 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정이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을 비틀어서 말이 안 되게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막 까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논리를 구축하고 그걸로 남과 대화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때는 늘 그런 일은 몰라. 이번 사안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네. 정치가 민생을 챙기지는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또는 정부 구성원들의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제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민생은커녕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또는 말만 한다. 이런데 요즘은 이 말로만 하는 정권, 말로만 정권이라는 그런 별칭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된 판인지 정말로 한 말을 자기가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주철현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 이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해놓고 그런 얘기 한 일 없다고 그랬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타양산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산업입니다. 전략산업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농정을 했다가 식량 위기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OECD 국가의 몇 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는 돈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농업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보산업,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거죠. 농업 민생사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아마 담당 과장도 거부권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급도로 절제에 대해서 행사돼야 될 권한인데 이제는 뭐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장관도 이제는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 둘러싸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만 합니다.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이거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왜 말을 바꿨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상법 개정하겠다고 생색을 냈는지.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저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뭐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 됩니다. 입을 막으면 누가 지적하겠어요. 여하튼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을 벗어나서 경제의 기본 펀더멘털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주식시장이 훼손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분명합니다. 다 정부 탓입니다. 명백합니다.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방치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에 맡긴다고 해놨는데 시장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닙니까? 정부 정책, 산업 정책이 없고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경영권, 지배권 남용 이게 횡행합니다. 그런데도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힘만 세면 다 봐줍니다.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있는 투자 자금도 빼가죠. 세 번째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이런 게 횡행합니다. 멀쩡한 우량 주식회사가 분할 합병을 거치고 나니까 무슨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니까 신주 발행하고 나니까 갑자기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돼 있어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그런 시장을 어떻게 믿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걸 하겠습니까? 우량주가 갑자기 불량주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의 안보가 경제를 망칩니다.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서 평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외교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산업 정부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경영 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 지경에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경영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임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죠.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우리 정책위나에게도 참관하시고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저들을 실제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모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싸워서 이깁시다.